제61회 조자룡은 배를 막아 아두를 빼앗고 손권은 서신을 보내 조조를 물리치다. 이때 방통과 법정이 연석에서 유장을 죽이면 서천을 힘 안 들이고 얻을 수 있다고 권하니 현덕이 내가 이번에 처음 촉당에 들어와서 백성에게 은덕을 베풀지 못했고 신의가 아직 서지 못했으니 그런 일은 결단코 행할 수 없소 하고 듣지 않는다. 두 사람이 제삼 권했으나 현덕은 끝내 응하지 않았다. 이튿날 현덕은 유장과 성 안에서 만나 술을 마셨다. 서로 진정을 털어 이야기하는데 그 정의가 잠옷 극진했다. 이러구러 술이 반감에 이르렀을 때 방통은 법정과 의논하고 사세가 이미 이에 이르는 바에야 주공의 처분만 바라고 있을 수 없소 하고 즉시 위원을 불러서 당상에 올라가 건물을 추다가 틈을 보아 유장을 베어버리라고 일렀다. 위원이 칼을 빼어들고 앞으로 썩 나서며 연석에 아무 즐길거리가 없으니 제가 한번 건물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하고 말하며 그새 방통은 무사들을 불러 방아에 늘어세우고 오직 위원이 손쓰기만 기다렸다. 유장수와의 여러 장수도 위원이 연석에서 건물을 추고 계하의 무사들이 칼자루에 손을 대고 당상을 지켜보는 상황에 낯빛이 변하는데 종사 장임 또한 칼을 뺏어 들고 춤을 추며 건무에는 짝이 있어야 하니 제가 위장군과 같이 추겠습니다 라고 해서 두 사람이 연석 앞에서 대문을 추게 되었다. 위원이 유봉에게 눈짓하자 유봉도 칼을 뽑아 들고 춤을 돕는다. 이것을 보고 유규에, 영포, 등연이 저마다 칼을 빼들고 나섰다. 우리가 군무를 추어 웃음을 도울까 합니다. 현덕은 크게 놀라 급히 좌우가 차고 있는 칼을 빼들고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우리 형제가 서로 만나서 의심도 거리낌도 없이 술을 마시고 있고 또 홍문연도 아닐진데 건무가 무엇인가. 칼을 버리지 않는 자는 이 자리에서 참하리라. 유장도 꾸짖는다. 형제가 모인 자리에 칼을 손에 들다니 이게 무슨 꼴이냐. 유장이 시위들에게 명하여 칼을 모조리 뺏게 해서 일동은 당하로 내려갔다. 현덕은 제장들을 다시 당상에 불러올려 술을 내리고 말했다. 우리는 동종의 고륙간이요. 대사를 의논하는데 두 마음이 없을 것이니 의심들을 마시오. 여러 장수가 다 절하여 엎드리고 유장은 현덕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형님의 이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은 밤이 되기까지 술을 마시다가 헤어졌다. 대체에 돌아온 현덕은 방통을 불러서 꾸짖었다. 공들이 어찌하여 나를 불의한 길로 이끌고자 하는가. 앞으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오. 방통은 길게 한숨을 짓고 물러갔다. 한편 유장이 대체로 돌아가자 유계등이 들어와서 말했다. 주공께서는 오늘 연석의 광경을 보셨겠지요. 후환이 있을까 염려되니 속히 돌아가시지요. 내 형님 유현덕은 다른 사람 같지 않아. 비록 현덕 공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으시더라도 그 수하의 사람들이 죄다 우리 서천을 삼켜 부귀를 도모할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대들이 우리 형제 사이의 정을 끊어버리려 하는가. 유장은 끝끝내 듣지 않고 그 뒤 밤낮으로 현덕을 만나 즐겁게 보냈다. 바로 이때 장로가 병마를 정돈하여 가맹관을 친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유장이 이를 막아달라고 현덕에게 청하므로 현덕은 쾌히 응답하고 그날로 본부 인마를 거느리고 가맹관으로 떠났다. 유장수의 장수들은 각 처의 요해지에 대장들을 보내 지키게 해서 현덕의 병변을 대비하라고 유장에게 권했다. 유장은 처음에는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지만 여러 사람이 제삼 권함으로
백수 도독 양회와 고패 두 사람에게 명하여 부수관을 지키게 하고 자기는 성도로 돌아갔다. 현덕은 가맹관에 이르자 군사들을 엄히 단속하고 은혜를 널리 베풀어 민심을 얻기에 힘썼다. 이 일이 재빨리 세작에 의해 동호에 보고되었다. 오후 손권은 문무관원들을 모아놓고 의논했는데 고옹이 나서서 계책을 올렸다. 유비가 군사를 나누어 산간 벽지로 출전했는데 속히 돌아오지 못할 듯합니다. 그러니 먼저 한때 군사를 내어 강어기를 지키도록 해. 그 돌아올 길을 막은 다음 동호의 모든 군사를 들어나간다면 한 번 북을 쳐 형양을 공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 계교가 참으로 묘하오. 손권도 동의하고 그 일을 상의하는 중에 갑자기 병풍 뒤에서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이 계교를 올린 자는 참해야 하느니라. 내 딸의 목숨을 해치려 든단 말이냐 하고 꾸짖으며 나온다. 모두 놀라서 쳐다보니 오국태다. 국태가 노기를 띠고 유비에게 출가한 그 애는 내 외동딸이야. 이제 군사를 동한다면 내 딸 목숨은 어떻게 된단 말인가 하고 손권을 보고 꾸짖는다. 내가 부영의 기업을 이어 앉아서 81주를 거느리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부족하여 이제 작은 이익을 탐내서 고륙을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냐. 손권은 연방 네네 하며 모친의 말씀을 어찌 감히 어기오리까 하고 드디어 여러 관원을 물러가게 했다. 오국태가 성을 내고 들어간 뒤 손권이 대청 끝에 서서 이 기회를 한번 잃고 보면 언제 형양을 얻을지 모르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중에 문득 창소가 들어와서 묻는다. 주공은 무엇을 근심하고 계십니까? 나까이를 생각하고 있소. 이는 어렵지 않고 지극히 쉬운 일입니다. 이제 신복장수 한 명을 시켜서 군사 500명만 거느리고 몰래 형주로 들어가 밀서 한 통을 군주에게 전하되 국태께서 병원에 위중하셔서 따님을 보고 싶어 하신다고 하니 곧 밤도와 군주를 동호로 모시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현덕의 외아들 아두도 데려오게 하면 그때는 현덕이 필연 형주를 가지고 아두와 바꾸려 들 것이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군사를 동하더라도 다시 무슨 구해될 것이 있겠습니까? 그 계교가 대단히 묘하오. 내게 한 사람이 있으니 성은 주유, 이름은 선이라 매우 담력이 있는데 어려서부터 내 집에 통내외하고 드나들며 우리 형님을 많이 따라다니던 사람이요. 이번에 그를 보낼까 하오. 이 일을 결코 누설하셔서는 아니 됩니다. 지체 없이 곧 떠나게 하시지요. 이에 손권이 주선을 비밀히 보내는데 군사 500명을 상인 모양으로 꾸며서 배 5척에 나누어 태우고 검문당할 경우를 생각해서 가짜 국서를 한 통 준비하고 배 안에는 몰래 병장기를 감춰놓게 했다. 주선이 명을 받고 수로로 형주에 와서 배를 강변에 대놓고 형주성으로 들어갔다. 물리를 시켜서 손부인에게 고하게 하니 부인이 들어오라 분부한다. 주선은 부인에게 밀서를 올렸다. 부인이 국태의 병이 위중하다는 사연을 읽고 울며 물으니 주선이 절하고 아랜다. 국태께서 병환이 대단히 위중하셔서 주야로 오직 부인만 생각하고 계십니다. 늦게 가셨다가는 생전에 만나 뵙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아두를 데리고 와서 한번 보게 해달라고 하십니다. 황수께서 군사를 거느리고 멀리 나가셨으니 내가 돌아가려면 사람을 보내서 군사에게 알리지 않으면 안 되겠소. 만일 군사께서 황수께 아뢰어 분부가 있은 뒤에야 배에 오르실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없이 가려 한다면 필시 못 가게 막을 것이오. 부인이 주저하는데 주선은 재촉한다. 강 위에 이미 선척을 준비해 놓았으니 곧 수레에 올라 성을 나가도록 하십시오. 손부인이 모친의 병이 위급하다고 들으니 마음이 어찌 황황하지 않으랴. 그 길로 칠세인 아두를 안고 수레에 올랐다. 형주성을 떠나 배를 타려 강변으로 나가는데 수행하는 인원은 30여 명이라
각기 칼을 차고 말에 올라 그 뒤를 따른다. 부중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공명에게 고하러 갔을 때는 손부인이 이미 사두진의 당도에서 배에 오른 뒤였다. 주선이 배를 띄우려고 할 때 언덕에서 누군가 아직 배를 출발시키지 마라. 내 부인을 전송하겠다.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보니 조운이다. 조운이 순시하고 막 돌아오는 길에 이 소식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라 사오기만 거느리고 풍우같이 말을 몰아 강변까지 쫓아나온 것이다. 주선이 손에 긴 창을 들고서 내가 누구기에 감히 무례하게 주목해서 가는 길을 막느냐 하고 큰 소리로 호통치며 군사들을 꾸짖어 일제히 배를 나아가게 하는 한편 저마다 병장기를 들고 배 위에 버려서게 한다. 배는 급류를 타고 순풍을 맞아 쏜살같이 달려간다. 조우는 강변을 따라 쫓아내려가며 외쳤다. 부인은 가시려거든 가십시오. 그러나 한마디 여쭐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선은 들은치 않고 배를 재촉해서 앞으로 나갈 뿐이다. 조운이 강변을 따라서 10여리나 쫓아가는데 문득 보니 여울에 어선이 한 척 빗겨 매여 있다. 조운은 말에서 내려 창을 들고 어선으로 뛰어올라 사공과 둘이서 힘껏 노를 저어 부인이 타고 있는 큰 배를 바라고 쫓아갔다. 주선이 군사를 시켜 활을 쏘게 했으나 조운이 창을 휘둘러서 막으니 화살이 분분히 물에 떨어진다. 큰 배와 거리가 불과 한 장 남짓밖에 안 되자 동호 군사들이 창을 들어 어지러이 내지른다. 조운은 곧 창을 배 위에 버리고 허리에 찬 청강검을 쑥 뽑아들었다. 앞으로 내뻗친 무수한 창끝을 칼로 헤치며 몸을 한번 솟구쳐 큰 배로 뛰어오르니 동호 군사들이 모두 놀라 자빠졌다. 조운이 선창 안으로 들어가자 부인은 아들을 품에 안고 앉았다가 그를 보고 꾸짖었다. 어째서 이리 무례하오? 조운은 검을 칼집에 꽂고 말했다. 주모께서는 어디로 가시려 하며 어찌하여 군사에게 알리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모친의 병환이 위독하시다 해서 미처 알릴 새가 없었소. 주모께서 병문안 가시는데 뭐하러 작은 주인은 데리고 가시는 겁니까? 아두는 내 아이요. 형주에 두고 가면 누가 돌봐주겠소? 주모께서 잘못하셨습니다. 우리 주공 평생의 혈육이라고는 이 아기뿐이라 소장이 당양 장판파에서 100만 적군 속에서 구해낸 터인데 오늘날 부인께서 데리고 가려 하시니 이것이 무슨 도리입니까? 장하에 일개 무부에 지나지 않는 그대가 내 집안일에 무슨 참견이오? 부인께서 가시려거든 가시되 작은 주인은 두고 가십시오. 함부로 배 안에 뛰어든 걸 보니 모반할 뜻이 있는 것이 틀림없구나. 그래도 조우는 물러나지 않았다. 만약 작은 주인을 두고 가시지 않으면 서록 10,000번 죽는 한이 있더라도 부인을 못 가시게 하겠습니다. 손부인은 시비들을 꾸짖어 그를 때리게 했으나 조우는 그들을 밀어젖히고 부인의 품에서 아두를 빼앗아 품에 안고 뱃머리로 나왔다. 그러나 배를 언덕에 대려하니 도와줄 사람이 없고 배 안의 동호 군사들을 쳐 죽이자면 또한 도리에 어긋날 것 같아서 망설였다. 손부인은 연방 시비들을 꾸짖어 아두를 빼앗아 오라고 했다. 그러나 조운이 한 팔에 아두를 꽉 안고 다른 한 손에 칼을 들고 서 있으니 누구도 접근할 수 없었다. 그러는 중에도 주선은 고물에서 키를 잡고 부지런히 배를 몰아 강을 내려갔다. 순풍의 배가 쏜살같이 중류를 바라고 나아간다. 실로 고장난명이다. 조우는 오직 아두를 보호하고 있을 뿐 배를 옮겨 언덕으로 올라갈 방법이 없었다. 이렇듯 위급한 중에 문득 하류의 포구 안에서 10여 척 배가 줄느러니 일제로 나오며 배 위에서 길을 두르고 북을 친다. 조운이 속으로 이번에는 동호의 계교에 빠졌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맨 앞에 오는 배 위에 대장 한 사람이 손에 장팔 사모를 쥐고 서서 높은 소리로 외쳤다. 형수는
조카를 두고 가오. 원래 창비가 순시하던 중에 이 소식을 듣고 급히 유광거기로 왔다가 동호 배와 딱 마주쳐 재빨리 앞을 막고 나선 것이었다. 장비는 칼을 들고 동호배로 뛰어올랐다. 주선은 장비가 배에 오른 것을 보자 칼을 들고 대들었으나 장비는 한 칼에 그를 찍어 넘어뜨리고 그 수급을 들어다 손부인 앞에 내던졌다. 부인이 깜짝 놀라 아주버니, 이게 무슨 무례한 짓입니까? 하고 소리쳤다. 형수가 우리 형님을 중히 알지 않으시고 몰래 집으로 돌아가시니 이야말로 무례한 것이지요. 우리 어머님의 병환이 지금 위급하다오. 만약 형님에게서 회보가 오기를 기다리다가는 내 일이 낭패가 되겠으니 어떻게 합니까? 종래 나를 가지 못하게 붙드신다면 나는 강물에 빠져 죽고 말겠소. 부인의 말을 듣고 장비는 조은과 의논하기를 만약에 부인을 핍박해서 자결하시게 한다면 이는 신하의 도리가 아니지. 아도나 데리고 배로 돌아가세. 하고 부인을 향하여 우리 형님은 대한 황숙이시니 형수께 부족함이 없으리다. 오늘 가시더라도 형님의 은희를 생각하시거든 조속히 돌아오십시오. 하고는 아두를 안고 조은과 함께 배로 돌아오고 손부인 일행의 5척 배를 놓아보냈다. 후 세 사람이 시를 지어 자룡을 칭찬했다. 그 옛날 당양에서 주인을 구하더니 오늘은 몸을 날려 큰 강으로 뛰어든다. 배 위에 동호 군사 담이 다 찢어졌네. 자룡의 영용함이 세상에 짝없구나. 또 익덕을 칭찬해서 지은 시가 있다. 그 옛날 장판교 머리에서 녹이 등등할 째 한 번 호통에 조조군사 물러났네. 오늘은 강 위에서 어린 주인 또 구하니 그 이름 청사에 만세토록 전하리. 두 사람은 기뻐하며 배로 돌아갔다. 멀리 못 가서 공명이 대대의 선척을 거느리고 마주 나오는 것을 만났다. 공명은 나두를 빼앗아 돌아오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 세 사람은 말머리를 가지런히 하고 돌아갔다. 공명은 몸소 문서를 써서 이 일을 가맹관의 현덕에게 고했다. 한편 손부인이 동으로 돌아가서 장비와 조은이 길을 막아 주선을 죽이고 아두를 빼앗아 갔던 일을 갖춰 이야기하니 손건이 듣고 대로했다. 내 누이가 돌아왔으니 저들과는 아무 친분이 없다. 주선을 죽인 원수를 어찌 갚지 않으리. 손건은 문무 관원들을 모아 형주 칠 일을 의논했다. 바야흐로 출전할 일을 의논하고 있는 중에 호련히 고하는데 조조가 40만 대군을 일으켜 적벽 싸움의 원수를 갚으러 온다고 한다. 손건이 크게 놀라 형주 일은 뒤로 밀어두고 곧 조조 막을 일을 의논했다. 이때 사람이 고하기를 장사인 장괭이 그간 병으로 고향에 돌아가 있다가 죽었다며 그의 유서를 올렸다. 손건이 펴보니 글 가운데 말릉으로 도읍을 옮기라고 권하는 내용이 있다. 말릉 산천에 제왕의 기운이 있으니 속히 그곳으로 옮겨 앉아 만세의 기업을 이룩하라는 것이었다. 손건은 유서를 보고 통곡하며 여러 관원을 돌아보고 장자강이 나더러 말릉으로 자리를 옮기라 했으니 내 어찌 그 말을 좇지 않겠소. 하고 즉시 영을 내려 건업에 석두성을 쌓고 자리를 옮기도록 했다. 여몽이 나와서 계교를 올렸다. 유수 강물 어기에 성을 쌓고 조조 군사를 막는 것이 좋겠소이다. 여러 장수는 모두 반대했다. 언덕에 올라가서 적을 치고 퇴군할 때는 배를 타면 될 텐데 성은 쌓아서 뭘 하겠소. 여몽이 말했다. 군사에는 이롭고 불리한 것이 있고 싸움에는 꼭 이긴다는 법이 없소. 만일 졸지에 적을 만나서 보병과 마병이 함께 몰리고 보면 미처 물가까지 갈 사이도 없겠는데 무슨 수로 배에 오른단 말이오. 듣고 나자 손건은 사람이 뭔 생각이 없으면 가까운 근심이 있다라고 했으니
자명의 생각이 심히 고견이라겠소. 하고 즉시 군사 수만 명을 유수로 보내서 성을 쌓게 하는데 주야로 이를 몰아쳐서 기한 안에 다 만들었다. 한편 조조는 허도에서 그 위세가 비할 데 없이 날로 더해갔는데 장사 동소가 있다가 오래전부터 신하로 그 공적이 승상만큼 되는 이가 없으니 비록 주공이나 여망이라 할지라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승상께서는 갓난 신고로 천하를 종행하기 30여 년에 뭇 도적들을 소탕해서 만백성을 평안하게 하고 한시를 붙들어 일으켰으니 어찌 신하들과 같은 반열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위공의의 직위를 받으시고 구석을 더하셔서 공덕을 표창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말했다. 대체 구석이란 무엇인가? 일은 거만이 대로와 육로가 각각 하나다. 대로는 금거요, 육로는 병거라. 검은 수말 4필이 끄는 수레가 넷, 누런 말이 8필이다. 이는 의복이니 곤면의 복장에 적석이 붙는다. 곤면은 왕자의 복장이요, 적석은 붉은 신이다. 삼은 악현이니 악현은 왕자의 음악이다. 사는 주호니 집에 주호를 세운다. 주호는 곧 홍문이다. 오는 나패니 패로 올라간다. 패는 어전의 층계다. 육은 호분이니 호분 300명은 문을 지키는 군사다. 칠은 부월이니 부와 월이 각 하나다. 부는 곧 도끼다. 월도 도끼의 종류다. 팔은 궁신이 동궁 하나, 동시 100, 동은 붉은색이다. 노궁 10, 노시 1000, 노는 검은색이다. 군은 거창과 규찬이니 거창 한 유에 규찬을 쓴다. 거는 검은 기장이요, 창은 울창술이니 땅에 뿌려 신을 제사 지내는 것이요, 유는 중술동이다. 규찬은 종묘의 제기니 선왕을 제사 지낼 때 쓰는 것이다. 시중 순욱이 반대에 나섰다. 그것은 안 돼요. 승상이 본래 의병을 일으켜 한시를 바로잡으셨으니 마땅히 충정한 뜻을 갖고 겸양하며 물러서는 절기를 지켜야 하실 것이오. 군자는 사람을 사랑하되 덕으로 하는 법이니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소. 조조가 듣고 대뜸 낯빛이 변하니 동소가 다시 어찌 한 사람으로 여러 사람의 소망을 막겠습니까? 하고 드디어 천자에게 상주문을 올려 조조를 높여 위공으로 삼게 하고 구석을 가하게 했다. 내 오늘날 이렇게 되리라곤 생각 못했구나. 순욱이 탄식하는데 조조는 이 말을 듣고 그가 나를 돕지 않는구나 하고 마음에 깊이 한을 품었다. 건한 17년 겨울 10월에 조조가 군사를 일으켜 강남으로 내려가면서 순욱에게 동행할 것을 명했다. 순욱은 조조가 자기를 죽일 마음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수춘까지 가서 병을 핑계로 머물고자 했는데 문득 조조가 사람을 시켜 음식 한 합을 보내왔다. 합의 겉에는 바로 조조의 친필 봉기가 있었다. 그러나 막상 합을 열고 보니 속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 순욱은 그 뜻을 짐작하고 독약을 먹고 죽어버렸다. 그때 그의 나이 50세였다. 후세 사람이 시를 지어 탄식했다. 문약이 높은 제주 천하가 다 알건만 애석하다 권문에 발 잘못 들어 후세 사람 망령되이 유후에 비하지만 죽기에 이르러 한 천자 배울 낯이 없었으리. 그 아들 순훈이 부고를 보내서 조조에게 고하니 조조는 크게 뉘우치고 후히 장사진에 주라고 명하고 시호를 경후라 했다. 조조는 대군을 이끌고 유수에 이르자 먼저 조홍으로 하여금 3만 철기를 거느리고 장강변으로 나가 적정을 살피게 했더니 장강연안 일대를 멀리 바라보매 기들이 무수하게 꽂혀 있으나 군사는 어디에 모여 있는지를 모르겠나이다 하는 회보가 들어왔다.
조조는 마음이 놓이지 않아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유수어기에 진을 벌인 다음 100여 명을 거느리고 산언덕으로 올라갔다. 멀리 바라보니 동호 전선들이 대우를 청연히 해서 차례로 늘어서고 기는 오색이 영롱하고 병장기는 모두 선명한데 한가운데 있는 큰 배 위에 청라산을 받치고 손권이 앉아 있고 좌우 문무가 양쪽에 시립해 있다. 조조가 채찍을 들어 가리키며 아들 낳으려면 손중무 같아야 하네. 유경승의 자식 따위야 개되지만 못하지. 하고 말하는데 갑자기 석궁 소리가 크게 울리더니 동호의 배들이 나는 듯 일제히 나오고 유수의 성 안으로도 한대의 군사가 나와서 조조 군사를 공격한다. 조조의 군마들은 돌아서서 달아나는데 호령에도 멈춰 서지 않는다. 그러자 호련 처녀 기마병이 산 밑으로 쫓아 들어온다. 마상에 높이 앉아 선두에 선 사람은 파란 눈동자에 빨간 수염의 대장으로 그가 바로 손권이다. 손권이 몸소 한때의 마병을 거느리고 조조를 치러 온 것이다. 조조가 소스라치게 놀라 급히 말머리를 돌릴 때 동호 대장 한당과 주태가 말을 달려 곧장 위로 올라왔다. 조조 등 뒤에 있던 허저가 칼을 휘두르며 말을 달려나가서 두 장수를 맞는 틈에 조조는 몸을 빼서 영체로 돌아올 수 있었다. 허저는 두 장수와 30합을 싸우다가 돌아왔다. 조조는 영체로 돌아와서 허저에게 큰 상을 내리고 여러 장수를 엄히 꾸짖었다. 적을 보자 먼저 물러나 내 얘기를 꺾어 놓다니. 일후에도 그런다면 모두 참아리라. 이날 밤 이경쯤이다. 호련 영체 밖에서 함성이 크게 진동하므로 조조가 급히 말에 올라보니 사면에서 불이 일어나며 동호 군사들이 대체 안으로 뛰어 들어오고 있다. 날이 밝을려까지 싸우다가 조조 군사는 50여리 물러나 영체를 세웠다. 조조가 마음이 울울해서 혼자 병서를 보고 있는데 정욱이 들어와서 권한다. 승상께서는 병법에 능하시면서 어찌하여 병기 신속을 잊으셨습니까? 이번 기병하시는데 시일을 시연하신 까닭에 손권이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손권이 유수 어기를 끼고 성을 쌓아놓아서 우리가 공격하기 어렵게 되었으니 아무래도 군사를 물러 허도로 돌아가서 따로 좋은 계책을 세우느니만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조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정욱이 나간 뒤에 조조가 책상 위에 엎드려 깜빡 잠이 들었는데 문득 들으니 파도가 세차게 치고 천병만마가 서로 앞을 다투어 달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조조가 급히 보니 대강 한가운데로부터 눈부신 붉은 태양이 떠올라 찬란한 광채를 품었고 다시 하늘을 우러러보니 두 개의 태양이 마주 비치고 있었다. 그러다가 호련 강가운데 있는 그 붉은 해가 중천으로 날아오르더니 영체 앞 산중에 뚝 떨어지는데 그 소리가 우레 같았다. 깜짝 놀라 깨어보니 장중에서 꾼 꿈이었다. 때마침 장막 앞에 군사가 오시를 고한다. 조조는 말의 안장을 지우라 하여 50여 기를 거느리고 영체에서 달려나가 꿈에 해가 떨어지던 산 밑으로 가보았다. 한창 보고 있으려니까 호련 한때의 인마가 그곳에 나타나는데 한 사람이 황금 투구에 황금 갑옷을 입고 앞에 섰다. 그가 바로 손권이다. 손권은 조조가 온 것을 보고도 당황해하는 빛이 없이 산 위에 말을 멈추고 채찍을 들어 조조를 가리키며 승상이 중원을 차지하고 앉아 부기가 지극한데 어째서 그것도 성에 차지하나 또 우리 강남을 침범하는 것이오? 하고 물었다. 내가 신하로 왕실을 존숭하지 않는 까닭에 내 천자의 조소를 받들어 그대를 치러 온 것이다. 허허, 그 말이 어찌 부끄럽지 않는가? 그대가 천자를 끼고서 제후를 호령하는 것을 천하가 어찌 모르리오? 내가 한조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대를 쳐서 나라를 바로잡고자 할 뿐이다. 대로한 조조가 장수들을 꾸짖어 산으로 올라가 손권을 잡아오라 명하는데 갑자기 북소리가 한 번 크게 울리며
산 뒤에서 두 대의 군사가 내닫는다. 우편은 한당 주태요, 좌편은 진무 반장이라. 내장수 수하의 국노수 3,000명이 어지러이 활을 쏘니 화살이 비퍼붓듯 한다. 조조는 급히 장수들을 데리고 말을 돌려 달아나는데 뒤에서 네 장수가 쫓아오는 것이 그 형세가 심히 급하다. 중간까지 쫓겨왔을 때 허저가 호위군들을 거느리고 와서 동호 군사에 맞서 싸워 조조를 구해 돌아가니 동호 군사들은 일제히 개가를 올리면서 유수로 돌아갔다. 조조는 영체로 돌아가자 속으로 생각했다. 손권은 예사로운 인물이 아니다. 꿈에 해 떨어지던 자리에 그가 나타나던 것을 보면 이후에 반드시 제왕이 될 사람이다. 그는 마음속으로 퇴군할 생각이 있으면서도 또한 동호에서 비웃을 것이 두려워 진퇴를 결단하지 못했다. 양군은 또 달포를 두고 서로 버티면서 몇 번 싸움에 승패를 주고받았다. 이듬해 정월에는 봄비가 끊이지 않고 내렸다. 그래서 개울물이 넘쳐나 군사들이 흙탕 속에서 고생이 막심했다. 조조의 근심이 여간 적지 않았다. 그날도 영체 안에서 여러 모사와 상의하는데 군사를 거두라는 사람도 있고 또 봄이라 날씨가 따뜻해서 대치하기 좋으니 물러가서는 안 된다는 사람도 있어 조조가 망설이며 결정하지 못하는 중에 문득 호화돼 동호에서 사자가 글을 가지고 왔다 한다. 조조가 펴보니 사연은 대강 다음과 같았다. 나와 승상은 다 한조의 신하인데 승상이 나라에 보답하며 백성을 편안히 할 것은 생각하지 않고 망령되이 군사를 움직여서 생명을 참혹하게 죽이니 이 어찌 어진 사람이 할 짓인가. 이제 곧 봄물이 크게 넘칠 것임에 공은 속히 돌아감이 마땅하리다. 그렇지 않다가는 다시 적벽에 화가 있으리니 공은 잘 생각하라. 그리고 서신 뒤에 두 줄의 글이 쓰여 있는데 그대가 죽지 않으면 내 편안할 수 없다 라고 했다. 과연 손중모는 솔직하군. 조조는 껄껄 웃고 나서 그러를 가지고 온 사자에게 큰 상을 내린 다음 영을 내려 회군하는데 여강태수 주강에게 명해서 환성을 지키게 하고 자기는 대군을 거느리고 허창으로 돌아갔다. 손권도 군사를 거두어 말릉으로 돌아가자 여러 장수를 보고 조조가 비록 북으로 갔으나 유비가 아직 가맹관에 있어 돌아오지 않았으니 조조를 막아낸 군사를 가지고 형주를 취해서 안 될 일이 무엇 있겠소 하고 말하니 장소가 있다가 아직 군사를 동하지 마십시오. 제게 한 계책이 있으니 유비로 하여금 다시 형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하고 계책을 올렸다. 조맹덕의 날랜 군사 북으로 물러가자 손중모는 창한 뜻 품고 남방을 도모하려 하네. 대체 장소가 어떠한 계책을 내리는지 다음 회를 보라. 사단법인 올제 제작, 낭독 공준호, 번역 연변인민출판 삼국지 번역팀.